안녕하세요. 2020년 1월 5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원래 제가 주말에는 축구 중계가 많아가지고 축구 뉴스를 공식적으로 안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주말에는 중계 때문에 못한다.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빼먹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제가 중계할 수 있는 경기가 없어요. 네. 정확히 따지면 팩트로 두 경기가 있는데 그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월요일 새벽인가? 잠깐만, 헷갈리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일정을 한번 팩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발렌시아하고 에이바르 경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뇰하고 바르셀로나 경기. 아, 월요일 새벽이네.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그것도 5시. 오전 5시. 근데 이거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잘못 봤어요. 일요일 새벽. 토요일에서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 내가 다음 주 그 바르셀로나 일정 봤네. 요거는 중계를 만약에 우레이가 선발이고 메시가 선발이면 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멀긴 한데 일어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뭐 일어나면 무조건 합니다. 네. 요건 하고, 네. 다른 경기는 뭐 지금 프리미어 리그는 잠깐 휴식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안 하니까. 일단 FA컵 때문에 이제 쉬는 건데, 뭐 FA컵 때문에 뭐 아무튼 뭐 팀은 휴식기가 아니죠. 우리한테는 휴식기지만 저한테는. 네. 그래서 FA컵은 중계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약간 휴식이죠, 이번 주말이. 그래서 FA컵 중계가 안 된다니까요.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A컵은 중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계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위성을 좀 사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은 뭐 제가 좀 한가해요. 한가하기도 하고, 네. 이제 중계할 수 있는 경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또 이럴 때는 또 좀 약간 축구적으로 빈자리를 좀 채워드리면 시간이 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축구 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근데 오늘 참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요즘에, 아니, 우리 반 되게 괜찮은 편인데? 원래 채팅 참여도가 나름 괜찮은 편인데, 중계가 없어서 그런가? 대전 하나 시티즌이 대전 시티즌 전통을 계승한 팀명과 엠블럼을 발표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기업구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대전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창단식에서 대전 시티즌의 역사와 전통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팬들의 염원을 담은 팀명 및 엠블럼을 발표했습니다. 팀명은 대전 하나 시티즌이며, 기존 대전 시티즌의 팀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업명 하나를 추가한 구단의 명칭과 슬로건 공모를 통해 팬들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팀명을 확정했고, 엠블럼 역시 대전 시민과 하나가 되고자 구단의 철학을 반영시켰다라고 합니다. 기존 대전 시티즌 엠블럼의 핵심 요소를 살리면서 간결 명료화시켜 시티즌의 전통 또한 계승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기사로 본 건데, 일단 대전 시티즌의 역사는 끝이에요. 그 대전 하나 시티즌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뭐 이 대전 시티즌의 역사는 가져가진 않지만 뭐 계승할 건 계승한다 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닭이 있는데, 이 닭 누가 봐도 닭뼈슬이죠 이게. 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지금 엠블럼이 있는데, 뭐 그냥 일단은 뭐 간결한 걸로 보면은 뭐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은 나는데, 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짭트럼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들기도 하고,
네. 그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닭이 대전에 뭐 있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봐도 딱히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나은행의 엠블럼이 저 가운데 십자가 같은 저 느낌 아니에요? 저 느낌 좀 들어가고 기존의 대전의 엠블럼에 있던 뭐 이 색감을 좀 살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같네요. 네. 보시면은 감독이 초대 감독이 이제 제가 보시면 이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사진 너무 크네. 보시면은 황선홍 감독이 초대 감독이고 뭐 가운데 있는 계신 분이 뭐 하나은행 관련자이겠죠? 네, 저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 서동원인데 옛날에 대전 시티즌에서 선수 생활도 했었고 원래 아들이 지금 독일에서 축구해요. 유소년 축구. 거기서 이제 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또 황선홍 감독이 불렀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의 와이프죠 거의. 네, 여기 보시면 또 강철 코치가 강철 코치 왜 이렇게 귀여워졌는지 몰라. 선수 시절엔 진짜 약간 터프한 느낌도 많고 막 뭐 되게 막 저기 했는데 뭐 감독 이제 뭐 은퇴하면 당연히 살 찌기 마련인데 너무 귀엽게 졌네. 아무튼 뭐 강철 코치도 이번에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황선홍 딸 이쁘다. 황선홍 따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예인을 했었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도 뭐 그 이제 연예인 분이 나왔을 때도 뭐 황선홍 감독의 딸이다 해가지고 약간 뭐 홍보 이렇게 비슷하게 됐던 걸로 아는데 뭐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이 이제 와이프분들이 좀 미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2세들이 이제 뭐 방송 쪽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보통 이런 걸로 이제 이제 시강이 되면서 시선 강탈되면서 이 선수 누구야 하면서 이제 팬이 되는 건데, 너무 잘생겼지 않아요? 네, 뭐 K리그야 잘생긴 선수들이 약간 박보검 느낌도 조금 있어요. 박보검 느낌도 있고 머리도 비슷하고 콧대가 이게 세서 그런가? 아무튼 뭐 저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고 일단 잘생겼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주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채팅 참여도 아주 나이스합니다. 이렇게 나이스하신 분들이 아까 왜 그랬어? 축구 보고 왔나? 발렌시아? 아주 뭐 기분 좋고요. 박보검 좀 아니에요? 류준열? 저 얼굴이? 보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화천체육공단에서 뛰었던 루아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WK리그의 화천에서 활약했던 브라질 국가대표 루아나는 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습니다. 루아나는 입단 소감으로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파리는 시즌 말 리그나 프랑스컵, 챔피언스 리그 등 많은 대회에 출전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팀에 합류해서 좀 더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싶고 매우 기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클럽 중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WK리그가 생각보다 좋은 외국인 선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축구가 아무래도 남자 축구보다는 이제 좀 좁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나름 여자 축구 리그도 좀 체계가 잡혀져 있는 리그라고도 하고 그래서 얘도 브라질 국가대표였고 월드컵에도 브라질 국가대표를 뛰었던 선수예요. 이 선수도 루아나. 그다음 이 선수 말고도 꽤나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 거쳐간 선수도 좋은 선수가 많았고. 여튼간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다고 하니까 잘 되길 바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버 칸이 뮌헨 이사진에 합류를 했습니다. 올리버 칸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바이에른 뮌헨의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루메니게가 이제 임기가 2020년 12월 31일 날 만료가 되는데 칸은 루메니게의 뒤를 이어 뮌헨의 사장직을 이어갈 것입니다. 칸은 TV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가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2011년 그는 잘츠부르크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골플레이의 공동의 설립자라고도 합니다. 2019년 칸은 독일 축구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렸으며 올리버 칸 재단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또 근데 원래 2020년 합류한다라는 것은 오피셜이 되게 이전에 떴었어요. 2년 전? 지금 2020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식적이고 공식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된 게 발표 난 거죠. 네. 아니 이렇게 뒤에서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공부를 또 많이 했다고 하니까 미나인이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버 칸 맷 데이먼 닮았다. 맷 데이먼이 이 소리 들었으면은 진짜 돈도 많으니까 합의 안 보고 그냥 아니 돈이 많으니까 합의 보겠지.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말한 거예요. 내 눈은 결명자 모습 좋습니다. 시력 좋아야죠. 웨인 루니가 공식적으로 더비 카운티 선수가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6월까지며 1년 연장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등번호는 32번이며 1월 2일 반슬리전부터 출전이 가능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루니가 선발 출장을 했고 풀타임으로 뛰었으며 어시스트까지 올리며 팀의 2대1 승리를 기여했습니다. 더비 카운티는 현재 챔피언십에서 1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날 루니가 팀의 또 주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 주장 완전까지 지금 차고 뛰는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얘는 몸이 여전히 참 통짜야. 허벅지도 그렇고 이 근육이 도드라지기보다는 뼈가 도드라지는 약간 그런 몸이죠. 잉글랜드 선수들 중에 이런 몸들이 좀 있어요. 램파드나 그 다음에 루니나 이런 애들이 좀 있죠. 몸이 그냥 통짜야. 축구 선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어디서 농사 지으시나? 완전히 실전 근육 같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인데 정말 잘 뛰죠. 루니 잘 뛰고 미국 가서 잘 뛰었어요. 뛰기도. 체력 같은 거는 타고난 것 같은데 그래도 타고났어도 나이를 먹으면 선수가 이제 신체가 노쇠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죠. 네, 그래도 루니도 미국에서 잘 뛰다가 복귀했다. 이게 플레인 코치 겸인데 지금 당장은 플레인 코치를 한다라기보다는 선수로 좀 더 뛰고 이제 계약 조건에 대해서 감독이 이제 주전으로 좀 뛰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이날도 어시스트 했는데 어시스트가 킥이 너무 좋았어요. 쫙 크게 감아주면서 진짜 한 번에 이게 루니니까 아직까지 저 킥이 살아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잉글랜드 무대에 복귀한 루니가 더비 카운티에서 선수 생활을 지금 당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십 2부 리그 램파드 감독의 전 소속팀이죠. 네. 헤르타 베를린이 아스카 시바르를 영입했습니다. 이 22살의 수비형 미드필더이며 분데스리가 2부 리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영입이 되었습니다. 이 종료로는 1000만 유로, 그러니까 130억 정도로 이제 이적을 한 거죠. 아스카 시바르는 FM 하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싸고 터프하고 이제 그런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는 분들은 항상 아스카 시바르를 최소한 한 번은 써봤을 겁니다. 최소한 지금이 2020 FM이니까 20이니까 한 17, 18, 19, 20? 요 정도 때? 저도 한 두세 번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잘 하다가 큰 경기에서 사고 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약간 시야폭탄 같은 느낌이 있죠. 실제로도 좀 거칠어요. 네. 실제로도 좀 거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슈투가르트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1부 리그로 올라와서 베를린 정도면 꾸준하게 중상위권을 차지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낫죠. 안정적이고 좋은 선수랑 뛰면서 이제 느는 그런 시야나 실력이나 경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선수 유니폼 입었을 때랑은 좀 많이 느낌이 다르네요. 네. 아무튼 이 아스카 시바르가 헤르타 베를린을 이적했다. 그럼 잠깐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얘가 헤르타 베를린 수비형 미드필더 그럼 자카는?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카는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너무나도 잡고 싶어 해가지고 잡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번 시즌을 마무리 잘 짓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애쉬 당초 이제 맨시티에 있었을 때 그다음 아스날 왔을 때 보니까 얘 되게 괜찮았는데 내가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팩트는 선수를 좀 잡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르테타도 감독이 바뀌었고 팀이 좀 변화되는 느낌이 있다면 아르테타란다. 자카도 그런 걸 느낀다면 이제
뭐 잘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스날 팬들은 원치 않겠지만 아무튼 아스날 팬들은 뭐 아니야 뭐 아스카 시바르하고 자카는 달라. 뭐 자카를 좀 더 중앙에서 이제 뭐 쓰면서 얘는 완전 뒤에서 이제 수비 앞선에서 있는 애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얘 영입했으면 자카를 굳이 영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스날 팬분들에게 너무 팩트 폭력을 이제 날리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베를린이 미들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네요. 네. 제 생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이제 자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발렌시아 중계 안 하시나 보네요. 저는 똥 같은 경기는 안 봅니다. 제 눈도 소중하니까요. 대구FC는 대표팀 언더 23세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김재우를 영입했습니다. 김재우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빠른 발을 갖춘 수비수입니다.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 장악에 능하며 큰 키에도 불구하고 100m를 11초대로 뛰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위치 선정, 안정적인 수비력, 기동력 등도 김재우 선수의 강점입니다. 2016년 영등포 공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SV 호른에 입단하면서 해외에서 프로 무대에서 데뷔했었고 지난 2018년 부천 FC로 이적해 2년간 26경기 1득점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으로 바탕해서 이제 대표팀 언더 23세 대표팀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유망주 선수입니다. 이 선수 잘하더라고요. 저번에 그 올림픽 대표팀 경기 보니까 되게 좋았어. 제공권이 진짜 좋아. 제공권이. 이게 그 확실히 제공권에 좋은 선수들은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키가 커서 애초에 제공권이 좋거나 점프력이 좋아서 제공권이 좋거나 아니면 낙하 지점을 기가 막히게 선점해서 제공권이 좋거나 네, 이런 선수들이 스타일이 다른데 이 선수는 키도 크고 낙하 지점도 잘 잡는 것 같아요. 이 점프력은 잘 모르겠네. 그때 봤을 때. 아무튼 대구가 수비적으로 뭐 사실 너무 큰 수비수 2명을 쓰면은 이 속도가 느리긴 하잖아요. 뒷공간이. 뭐 괜찮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단 모를까. 근데 이제 대구가 뭐 정태욱 큰데 김지혁까지 와가지고 수비적으로 좀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구도 이 뭐랄까 셀링 클럽처럼 선수를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선수를 잘 영입하면서 또 내보낼 선수는 조금씩 좀 잘 내보내면서 팀에 약간 과포화 상태가 안 되게 하면서 옛날 대전 보면은 막 너무 선수가 많았는데 시민구단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약간 이 몸집도 적당히 잘 유지하면서 선수들도 괜찮은 선수들이 유지가 되면서 뭐 대안 같은 경우도 확실한 골키터가 필요했던 거니까 물론 대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에드가나 대안이나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메인 공격수 2명, 외국인 선수 2명이 나이가 좀 많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잘 준비하면서 이제 잘 찾아 나가겠죠. 네, 아무튼 뭐 대구는 지금 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세징야 지킨 것만 봐도 네, 이 팀이 어느 정도의 이제 꿈이 있는지 배포가 있는지 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마 K리그 안에서는 대표 시민구단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상위 스플릿을 유지하면서 뭐 치바사도 이제 대구로 복귀해서 훈련 뛴다고 하니까 뭐 기존의 좋은 멤버들 홍정훈도 돌아오고 하다 보면은 수비에서는 뭐 아산다롱이님 쿠키 500개 조던. 조아제 조금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딸이 아상다롱이님 쿠키 500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인사 늦은 거는 뭐 상관이 없죠. 늦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뭐 새해니까요. 다시 한번 아산다롱이님의 쿠키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산다롱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스아스 야스야스. 세징야는 원래 종신하려고 했어요. 누구나 다 그 본인이 성공한 클럽에서 종신하고 싶어 하죠. 누구나. 하지만 뭐 유혹에는 다 뭐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약간 뭐랄까 이거를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아무튼 대구가 수비수 김재우를 영입을 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솔샤르는 포그바가 발목 부상이 재발하면서 당분간 팀에서 빠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폴 포그바는 또다시 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포그바는 벌리 원정에서 제외가 되었고, 허나 그 당시 포그바는 부상이 아니었고 단지 뉴캐슬전 이후 48시간 내에 치러지는 박싱데이 일정을 소화하기엔 무리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스날전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포그바가 다시금 발목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6주간 아웃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그바가 부상으로 팀을 떠났다. 태업이구만. 태업은 아니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겨울 이적 시장이 사주입니다. 6주 동안 경기를 못 뛰면 어느 팀이 이 선수를 데려가겠습니까? 지금부터 뭐 시즌 말미까지 태업을 한다면 모를까. 만약 겨울에 갈 마음이 있었다라면 오히려 뛰면서 자기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겠죠. 게다가 맨유가 포그바를 아껴주면서 번니 원정에도 데려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굳이 태업을 하진 않겠죠. 아무리 잘해도 유리몸이면, 그쵸? 아무리 잘해도 유리몸이면 38라운드를 이제 한 팀이 경기를 치르는데 그중에 반절 뛴다 쳐봐요. 그러면 19경기 아니겠습니까? 포그바는 지금 그렇게라도 뛸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부상이 나오고 오랫동안 이제 못 뛰다가 다시 뛰었는데, 근데 포그바 입장에서는 그 인터뷰한 거 보면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포그바는 맨유에게 희생을 당했다. 그 말이 뭐냐면, 포그바가 부상에서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구단에서는 뛰어주길 바랬고 포그바는 구단에게 헌신하면서 뛰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검사 결과에서 팩트로 이제 뭐 4주에서 6주 동안 못 뛴다고 하니까 뭐 일단은 그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를 못 뛴 게 제일 좀 뭐 상황이 안 좋죠. 네, 안녕하세요. 유상철 감독은 인천 유나이티드 명예 감독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사의한 것이며 반드시 완쾌하여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상철 감독의 지휘봉을 내려놓는 것이 이제 오피셜로 발표가 됐고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유상철 감독을 명예 감독으로 선임하기로 했고, 인천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장암 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이 지난달 28일 구단 측에 사의를 표했다. 우리 구단은 고심 끝에 유상철 감독과의 이제 뭐 관계도 그렇고 이 유상철 감독의 선택도 존중하기 때문에 유상철 감독과 동행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글을 쓰셨죠. 사기면 그딴 소리 할 거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방에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기면 점점점 찍었잖아요. 그거 풀어서 얘기하면 사기면 뭐 죽는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방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실 거면 아싸리 쓰고 오지 말든가. 네. 쓰다 마는 건 뭐예요? 네. 최장암은 사망률 100%인데 정리를 좀 해야겠다. 사망률 100%는 없습니다. 좀 전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했기 때문에 강퇴를 시켰고요. 다음 소식은 첼시는 자니 올모에 대해서 오퍼를 하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자니 올모는 디나모 자그리브에서 전반기 동안 8골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모는 스페인 언더 21세 팀에서 공미로 활약하며 국가대표 데뷔에도 성공을 했고 유럽 탑 팀들의 관심들도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르트에 따르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이미 첼시로부터 올모 영입에 관한 오퍼를 인정을 했고, 이 보도에 따르면 첼시가 정확하게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경쟁팀들이 올모 영입을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이미 올모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운데 바르셀로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들은 여름에 제안할 생각이 있었는데 첼시 때문에라도 이 겨울에 이 영입 경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크로아티아 리그의 디나모 자그레브는 자니 올모에 대해 4천만 유로 52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첼시가 이 금액을 받아들일지는 좀 모르겠네요. 다니 올모는 언더 21세 유로 대회에서 스페인의 우승 주역이며 결승전 MVP였고 올 시즌 챔스에서도 5골을 넣었습니다. 올모가 첼시에서 오퍼가 올 거라는 걸 아마 많은 축구 팬들이 올모에게 첼시가 한번 찔러보지 않을까. 왜냐면 뭐 산초나 뭐 자하나 이런 이선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올모도 리그도 크로아티아고 올모도 좀 더 큰 클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경쟁자가 바르셀로나라. 근데 뛸 수 있는 클럽으로 가려면 사실 첼시가 낫죠. 바르셀로나보다는. 바르셀로나 이선은 뭐 올모가 가서 당장 뛰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520억? 뭐 비싸다면 비싸고 이 선수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싸게 뭐 데려갈 수도 있는 거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다니 올모가 언더 21세 유로 대회에서 스페인 우승의 주역이었으며 그 결승전 때 또 MVP였고 올 시즌 뭐 챔스에서 잘하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선수죠. 나이도 어린데. 어려운 게 바르셀로나 가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워낙 쟁쟁하니까. 물론 첼시도 나쁘진 않지만 뛸 수 있는 그 기회로 보면 첼시가 훨씬 더 많겠죠. 본인도 아마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바르셀로나 이 선수 자체가 스페인 선수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팀에 대한 유혹은 엄청나겠지만 그래도 선수가 뛰어야지. 저 나이 때 못 뛰면 또 폼 좋았던 거 다 죽어버리니까. 그레미유는 루카스 실바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으며 2023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루카스 실바는 크루제이로 소속으로 2013년에 이제 그리고 2014년에도 연달아 브라질 리그 우승에 기여한 바가 있었고 그 기여도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서 유럽 무대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버티지 못했고 마르세유 임대와 2017년에 다시금 브라질 리그에 크루제이루로 이제 재임대되어 2017년과 2018년도에 또 컵 우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나름 크루제이루만 가면은 뭐 우승하는 거예요. 네. 이제 레알과의 계약이 다 6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만료된 후에 그레미오로 이적을 한 거죠. 네. 아직도 젊을 거예요. 나이가. 그때 정말 어릴 때 갔거든요. 근데 그때 갈 때도 레알은 너무 급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네, 아무리 뭐 브라질의 신성이고 뭐고 뭐 해도 레알 마드리드는 전 세계 또 최고의 클럽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브라질 리그에서 날고 겨도 바로 주전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네이마르급의 난놈 아니면 네, 이렇게 빅클럽으로 남미에서 바로 왔을 때 좀 자리 잡기가 그 큰 클럽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루카스 실바도 FM 하신 분들은 몇 번 임대해서 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임대 무지하게 잘해주거든요. 뭐 바이에호나 뭐 루카스 실바 이런 애들 막 엄청 잘해주니까. 심장 문제 있었는데 그래 경기를 나도 베라레드처럼 심장에 문제 있으면 바로 은퇴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까지의 큰 문제는 또 아니었나 봐요.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다행히도 뭐 별일 없으니까. 네. 지금도 꾸준히 뭐 잘 검사할 테고 그다음에 뭐 메디컬 테스트 다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지금은. 타임즈의 폴 조이스는 미나미노가 리버풀의 유일한 1월 영입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10억의 바이아웃으로 리버풀로 이적한 미나미노 타쿠미에게 있어 이번 FA컵 머지사이드 더비는 데뷔전이 될 전망이며 마팁과 로브렌, 파비뉴, 체인벌린, 샤키리가 향후 몇 주 안에 다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나미노는 리버풀의 유일무이한 1월 영입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폴 조이스가 보도했는데 폴 조이스면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거예요. 사실 클럽도 선수 영입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왼쪽에 풀백에 서브 자원이라도
좀 이렇게 항상 많은 리버풀 팬들이 그쪽 자리 하나만이라도 좀 대안책을 찾고 뭐 영입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딱히. 그래서 미나미노만 영입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FA컵에서 데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수들 로테이션을 또 돌리려면 또 FA컵이 이런 것들이 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FA컵 중계가 있나? 잠깐만요. FA컵이 중계된 경기들이 있는데 리버풀 에버튼 중계해주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TV로 공짜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 PC로도 홈페이지 가서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중계가 안 될 뿐이지. 바추아이 임대를 원하는 아스톤 빌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바추아이 임대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추아이는 올 시즌 12경기에 출전했지만 선발 출전은 없었습니다. 바추아이 측은 출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벨기에 유로 2020을 앞두고 벨기에가 바추아이는 좀 주전도 먹고 싶고 경기 감각도 올리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바추아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구매 옵션을 포함한 임대로 바추아이를 영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뭐 첼시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근데 바추아이도 좀 밀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 이 공격수로는 지루보다 앞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램파드가 뭐 바추아이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요즘에 들어서는 바추아이가 조금 좀 후순위를 밀렸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래도 지루보다는 앞선에 있겠지만 바추아이를 먼저 넣지는 잘 않더라고요. 아무튼 바추아이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임대니까 갈 수도 있죠. 아니 얘는 뭐 크리스탈 팰리스도 갔다 왔는데 뭐 아스톤 빌라면 뭐 비등비등하죠. 뭐. 중국 대표팀 감독, 그러니까 리피 감독 후임으로 전 에버튼에서 뛰었던 미드필더 리티에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전 에버튼 미드필더 리티에가 42살인데 이 감독이 지난 11월 2022 월드컵 예선전 시리아전 2대1로 패배한 이후 리피가 사임을 했고 그 이후에 리티에가 감독이 됐죠. 그 뒤에 뭐 칸나바라고 잠깐 맡았었고 했는데 더 개망이었고 리티에도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티에가 또 감독을 맡았습니다. 리티에는 선수 시절 중국 대표팀에서 A매치 92경기에 나섰고 2002 월드컵에서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2002년에 처음으로 임대로 에버튼에 합류했던 리티에는 모예스 감독 아래에서 40경기, 프리미어리그 40경기 출전을 했고 2006년에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챔피언십이 있었겠죠. 리티에는 2008년에 중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단 한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2011년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후 그는 광저우 에버그란데에서 코치 생활을 했었고 이후 허베이 포춘과 우한 조얼에서 감독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을 또 이끌고 우리랑도 붙었었죠. 네. 리티에가 공식적으로 감독에 임명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에버튼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리에이펑이라고 수비수도 있었고 나름 뭐 여기 많이 거쳐간 선수들이 있었죠. 네. 중국 국대에 가는 거 로또 맞은 거 아니냐고? 모르겠네. 중국 국대에 가는 게 로또일지 과연 커리어에서 대표팀 감독을 많은 이제 나라에서 조금 쳐주긴 하지만 뭐 커리어에서는 중국 대표팀을 뭐 맡은 게 나중에 중국 클럽을 맡을 때는 도움이 되긴 하겠죠. 네. 리티에가 해외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저우 에버그랜드에서 좋은 감독들 아래에서 또 코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초년생 감독도 아니고 다른 두 팀을 거쳐가면서 나름 뭐 보여준 게 있었나 보죠. 저는 뭐 리티에서는 잘 몰라요. 선수 시절은 기억이 나는데 잘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그때 동아시안컵 때 근데 전술은 나름 괜찮았어요. 리티에가 생각보다 우리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중국 전반전 왜 이렇게 많이 뛰어? 얘네 왜 이렇게 압박을 심하게 해? 얘네 후반에 이거 압박 이렇게 해가지고 체력 됐는데 되더라고.
무슨 씨 리티의 유럽 감독 할 줄 알았다고? 잘 모르겠어요. 리티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네. 아무튼 뭐 그때 선수들을 이 뭐랄까 전술적으로 잘 움직이게 한 건지 체력 훈련 열심히 한 건지 근데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괜찮더라고요. 대표팀 감독 맡으면 좀 더 다른 축구 할 수도 있겠죠. 김상식 닮았죠? 원래 옛날에 선수 생활 할 때도 김상식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어요. 리티에가 원래. 둘 다 들어가지고 플레이가 솔직히 좋게 말해 터프한 거지 둘 다 더러워요. 김상식도 더러웠고 얘도 더러워. 네. 유벤투스는 파르마에서 뛰던 쿨루셉스키를 영입했습니다. 스웨덴 국적의 19살 선수이며 올 여름까지 파르마로 무상 재임대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적료로는 455억 플러스 알파 옵션이 붙어 있으며 4년 6개월 계약을 했고 올 시즌 파르마에서 17경기에서 4골을 넣었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스피드, 경기력, 시야 이런 것들이 다 유벤투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가 더 비싸지기 전에 일찌감치 데려온 듯하며 이번 시즌 이제 재임대 가잖아요. 파르마로. 그 임대가 끝난다면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이 베르나르 데스키를 밀어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지에서는. 아마 이 친구가 파르마 팀이 또 약팀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경기를 너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더 좋은 팀으로 갔을 때 더 나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어릴 때 사실 455억 플러스 알파 옵션이면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거의 따지고 500억인데 19살짜리 500억 데려오는 거 여전히 비싸죠. 500억이라는 금액도 되게 비싸고 또 유벤투스가 그만큼 썼다라는 건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했다라는 거니까. 네. 아무튼 유벤투스 물갈이가 좀 되긴 했는데 그 물갈이 된 선수들이 나름 사리 감독과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엠네찬 같은 경우죠. 엠네찬 괜찮은 선수인데 사리는 엄청 싫어하더라고. 사실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뺄 정도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뺄 정도면 그것도 나름 이제 엠네찬은 구단과의 약속, 이 사리 감독이랑 약속한 게 아니라 구단과 약속, 그러니까 챔스 명단에 올려주겠다라는 약속도 이제 사리가 용납해주지 않으면서 안 쓸 정도면 사리도 뭐랄까 좀 자기와 맞지 않는 스타일, 만족해지도 그렇고요. 네. 그런 스타일이면은 절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맨시티 소속의 패트릭 로버츠가 미들스브로로 임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올 시즌 노리치 시티로 임대를 갔었죠. 1부 리그 팀이고 1부 리그에서 뛰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노리치 시티에서 3경기밖에 못 뛰었고 그래서 이 맨시티가 임대 복귀시켜서 다시 재임대로 이제 미들스브로를 보냈는데 이 선수 기억나세요? 이 선수? 우리랑 아예 상관이 없는 선수 아닌데 옛날 레알에서도 뛰었었고 미들스브로에서도 뛰었었던 이제 우드게이트죠. 네, 나무문. 레알 갔을 때 대박이긴 했는데 아무튼 우드게이트도 좀 은퇴하고 살이 엄청 찐 건 아닌데 살짝 좀 찌다 보니까 얼굴이 좀 가물가물하네. 네. 유니폼 아니고 이제 또 사복 있다 보니까 느낌도 조금 다르고. 네, 아무튼 패트릭 로버츠도 좀 내가 얘 얼굴 봤을 때 이전에 봤을 때는 볼살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살이 엄청 찐 것 같진 않은데 얘네 축구 선수들은 1, 2kg만 증량이 돼도 뛰는 폼이 확 달라지니까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살이 좀 찐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들스브로로 임대 갔네요. 맨로가 아스날이 나다나케 영입 경쟁에 참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칼럼 챔버스가 십자 인대가 파열되면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아케의 영입을 고려 중이며 나다나케는 이미 첼시와 맨시티, 토트넘, 에버튼의 타겟입니다. 여전히 4천만 파운드, 610억의 바이백이 있는 바이백은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해드리면 첼시와의 바이백이죠. 첼시가 610억을 내면 바이아웃처럼 쓸 수가 있어요. 선수만 동의하면 바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다른 팀은 안 돼요. 오직 첼시만. 왜냐면 첼시가 넣은 조항이니까. 첼시에서 본머스 이적할 때 첼시가 바이백 넣겠다. 보통 바이백은 뭐 구단이 넣는 경우도 있고 선수가 넣는 경우도 있죠. 뭐 이하나추는 구단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선수가 나 맨시티가 나중에 오퍼했을 때 보내줄 수 있는 바이백 넣어줘 해가지고 이하나추는 계약이 되게 지지부진했는데 결국에는 뭐 레스터 갔고 뭐 맨시티는 데려갈 마음이 없겠지만 네, 아무튼 뭐 선수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구단이 요구하죠. 대다수는. 아무튼 뭐 나나케는 현재 아스날이 노리고 있다. 하지만 첼시에게 바이백이 있는데 그 바이백을 첼시가 쓸지 안 쓸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텐센이 좀 팔리면 그 금액과 뭐 돈 좀 섞어가지고 바이백 할 마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적할 때 첼시가 바이백 안 하면 굳이 바이백 요청을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팀으로 그냥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스날이 데려가려고 할 때 회방을 놓지 않으면 보내줘야 됩니다. 뭐 아스날이 아케 이외에 다른 수비수들 옵션을 살펴보면 라이프치히의 우파메카노 이 선수를 이제 5천만 유로 650억에 데려갈까 말까 저울질에 있으며 유벤투스의 루가니 또한 아스날의 타깃이기도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우카 메카노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날은 또 다른 수비수 대안인 미네네 제롬 보아탱과도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제롬 보아탱은 나이가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안 비싸요. 한 1,500만 유로 이 정도에서 주급이 좀 셀 수는 있지 대신에. 근데 아무튼 뭐 아스날이 들리는 거에 따르면 일단 수비수 영입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크라티스와 루이즈로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체인버스도 이제 9개월짜리 부상이니까 십자인데 파열이잖아요. 파열.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마브로파노스로 쓰기에는 또 뭐 아르테타 감독도 보고 영 아니다 싶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아켄 다 되죠. 풀백도 되고 중앙도 되고 그런 멀티성이 좀 이 첼시의 마음을 흔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케도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 꾸준히 뽑히면서 경험도 많이 쌓아왔고 이제는 네. 옛날 그 어렸을 때 아케는 아니죠. 첼시도 왜 데려오려고 하냐면 그 지금 첼시에서 유소년부터 뛰면서 차근차근 올라온 친구들하고 다 아케하고 동창이에요. 동창 따지고 보면은 같은 기술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첼시도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원하기도 하고 아케도 원래 첼시에 되게 뛰고 싶어 했거든요. 그 옛날에 다시 조기 복귀 시켰을 때도 임대로 본머스 갔을 때 조기 복귀 시켰을 때도 그렇게 쓸 줄 알았는데 막상 조기 복귀 시키고 나서는 또 안 썼어요. 또 다시 또 본머스를 이제 이적하고 나서는 또 많이 당연히 본머스 많이 쓰지. 본인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첼시는 무사 덴벨레 오퍼 과정에서 리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첼시는 리옹으로부터 자신들이 지키려는 덴벨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이후 1월 겨울 이적 시장 선수에 대한 오퍼 과정에서 이제 리옹이 첼시에게 경고한 거죠. 덴벨레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첼시로 이적할지 아니면 리옹의 다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덴벨레는 램파드의 스쿼드에서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옵션 선수들 중에 한 명이며 첼시는 덴벨레가 셀틱에 있을 때부터 지켜봐 왔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현금과 지루를 얹어서 첼시가 이제 덴벨레를 데려오려고 시도 중인데 하지만 리옹은 어디서 약을 팔아 노인네를 데리고 현금이나 많이 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첼시는 현금 얹어주면서 지루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리옹이 웃기지 말고 그냥 돈 많이 줘 돈. 지루 필요 없으니까. 원래는 리옹도 이 지루를 원했다라기보다는 포지션을 이제 막아내면서, 그러니까 공격수가 가고 공격수 받고 또 지루면은 또 이제 몽펠리에에서 우승수 시켰던 사람이니까 물론 그때와 지루는 이제 나이가 훨씬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뭐 하지만 이제 뭐 저렇게 경기도 많이 못 뛰고 하다 보니 네. 리옹도 그렇게까지 땡기진 않나 봐요. 잘 그 돈 받고 이 돈 받고 다른 데 사겠다. 그런 생각인가 봐요. 여기 리옹도 사실 급하긴 급해요. 왜냐면 데파이가 이제 큰 부상을 당했고 데파이도 한 6개월짜리 부상이거든요. 데파이도 좀 큰 부상 당했고 덴벨레까지 나가면 최악이긴 한데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의 묘미가 뭡니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여름보다 훨씬 더 비싸게. 네. 선수도 이제 나가고 싶어 하고, 덴벨레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아마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첼시와 잘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은, 이게 다 얽히고 설킨 거예요. 잘 봐요. 인터밀라는 지루를 원해. 아스톤빌라는 바추알을 원해. 첼시는 덴벨레를 원해. 하면서 이게 다 드래곤볼 퍼지듯이 얘가 여기 가면 여기 누가 맞고 여기 가면 또 누가 내려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겨울에는 사실 이게 잘 안 이루어지죠. 겨울에는 거진다. 금액 차이도 크긴 하지만 그 선수를 내보내고 그만한 선수를 중간에 그런 한 달 안에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게, 그 다음에 또 조직력도 갖출 시간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니면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니면 선수를 안 내보내는데, 지금 리옹도 나름 좀 골치가 아파요. 덴벨레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정리를 할 대상이고, 그렇다면 겨울에 좀 비싸게 팔면 좋긴 한데, 리옹도 이 다음 이제 뭐 유럽 대항전도 남아 있고 리그도 좀 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안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름에 보내고 싶겠죠. 근데 이제 얽히설키 너무 많으니까 좀 복잡하죠. 막 겨울 이적 시장에 떠날 때 되게 안 좋게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구단과 선수가 떠나고 나서 막 블라블라 하는 경우도 많고, 막 뒤에서 막 얘기하고 막 폭로하고 뭐 했다 하면서 막 좀 말이 많죠. 아스톤빌라의 웨슬리 모레이스는 십자인대 손상으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스톤빌라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는 번니와의 경기에서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이 태클 과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발이 좀 꺾여 있다고 좀 살짝 볼 수 있는데, 이게 꺾여 들어가기 전이죠. 뱀미가 너무 심하게 들어간 거예요. 저거는 바로 퇴장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번니와의 경기에서 매우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그의 시즌은 부상으로 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스톤빌라와 웨슬리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현재 23살의 웨슬리는 우측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가 찢어졌고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칼럼 챔버스, 웨슬리 둘 다 십자인대가 터진 거야, 한마디로. 그는 번니와의 경기에서 종료 20분 전에 번니 수비수 벤미에게 태클을 당했고, 웨슬리는 즉시 들 것으로 이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릎 수술이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웨슬리는 의사와 함께 재활을 위해서 브라질로 돌아갈 것이며, 올 여름 아스톤빌라는 웨슬리를 영입하기 위해 2,500만 유로 325억을 지불했습니다. 325억짜리를 벤미가 담근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번니 경기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번니가 원정에서는 좀 덜해도 홈에서는 경기를 너무 더럽게 해요. 이게 벤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벤미가 근데 유독 심하긴 해요. 벤미 심하고 타코스키나 미들라인, 수비라인 다 심했죠. 되게 심하게 들어가. 이게 좀 왜 그렇게 좀 이 스타일을 그렇게 가져간지 모르겠는데, 경기 우리 그때 번니 저는 이 경기를 말고 누구 토트넘에 했을 텐가? 너무 심하더라고. 너무 이게 태클을 깊게 들어가, 진짜 다. 좀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좀 약간 강압적으로 압박을 좀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별로죠, 진짜 되게. 저는 번니의 이미지는 그렇게 더럽게는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별로였어요. 좀 이 경기는 이 장면만 제가 봤는데 좀 더러웠어요. 이 장면 자체가 좀 너무 별로였다. 이 캄파나 선수에 대한 관심이 식은 울버햄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1월달 울버햄튼은 새로운 공격수를 데려오길 원했었지만 그것이 캄파나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울버햄튼은 바르셀로나 SC, 그러니까 이름이 바르셀로나 SC가 중요한 거예요. 네. 바르셀로나 SC에서 뛰는 19살 에콰도르 공격수 캄파나와 링크가 진하게 떴었습니다. 울버햄튼은 캄파나의 에이전트와 통화했고, 시즌이 끝나면 그를 프리로 영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고, 캄파나는 남아메리카 언더 20세 챔피언십에서
9경기 6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었고 에콰도르를 우승시켰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꽤나 유명해요. 이 상반신만 나와서 그렇지 풀로 보면 이 키가 되게 커요. 이 타겟터인데 유명하더라고요. 저 좀 찾아보니까 좀 몰랐는데 이 어린 친구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캄파나에 대한 칭찬을 많이 남겼는데 여기 나오죠.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끝난다. 그러니까 FA로 나온다. 그러니까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수 있는데 울버햄튼이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던 건 선점이죠. 선점. 그래서 이 선수가 온다는 소식이 너무 파다했기 때문에 공격수로 황희찬이 밀렸다. 그러니까 황희찬이 뭐 이 선수와 함께 되게 많이 이제 저울질이 됐었는데 황희찬이 밀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이 선수하고 울버햄튼이 더 이상 진전이 없대요. 그 다시금 황희찬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선수 때문에 암초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황희찬에게는 이 소식들이 좀 기회일 수도 있죠. 아니면 울버햄튼이 황희찬을 좀 더 우선순위로 잡아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쟤는 남아메리카 그쪽 라인에서만 뛰는 사람이고 황희찬이 유럽에서 자기 능력을 이제 보여준 선수니까 이 뭐랄까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황희찬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쵸? 원래 이 선수가 원래 데려오더라도 23세 팀에서 리저브 팀에서 뛰게 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는 아직 어리기도 하니까. 근데 이 선수 쪽에서 좀 이렇게 거절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네. 아무튼 뭐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나쁜 소식은 아니고 오히려 좀 괜찮은 소식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성남FC가 공격수 양동현을 영입을 했습니다. 성남FC가 스트라이커 양동현 영입에 성공하며 공격력 보강에 성공했고 김남일 감독 아래에서 이제 양동현이 빠따 맞는 거죠. 양동현은 상대 수비진에게 가장 위협적인 선수 중 한 명인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이고 16살이던 2002년 축구협회 유소년 축구 유학 프로젝트 때 1기로 선발이 되면서 프랑스 FC 메스 안정환이 뛰었던 클럽에 유소년 팀에 이제 입단을 했었고 해외에서는 사실 FC 매치보다는 라리가 바야돌리드에서 훨씬 더 전도 유명한 선수였죠. 바야돌리드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양동현이 어렸을 때부터 등지는 플레이, 힘 플레이,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 치고는 되게 이 유연한, 그 다음에 우직한 막 그런 플레이를 좀 선보이다 보니까 라리가 바야돌리드에서는 이 선수 너무 마음에 든다. 잘 키워서 1군까지 써야겠다 했었는데 그때 좀 큰 부상이 있고 바야돌리드에서는 포기를 했죠. 아쉽지만 우리 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바야돌리드에서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선수가 사실 뭐랄까 좀 해외 리그 라리가 원래 첫 번째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 정도로 바야돌리드에서는 되게 전도 유명한 선수였는데 큰 부상이 좀 발목을 잡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울산에 왔었고 부산, 포항을 거치며 사실 포항에서 대박 터진 거죠. 포항을 거치면서 292경기에서 90골 34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K리그에서 19골을 몰아넣으며 국내 득점왕 타이틀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레소 오사카, 일본의 세레소 오사카와 아비스파 후쿠오카에서도 주축 공격수로 활약을 하면서 쉽지 않은 골 감각을 뽐내기도 했었습니다. 2부 전전하다가 온 건 아니고 그냥 아비스파만 갔다 온 건데 세레소 오사카하고 저번 시즌은 후쿠오카에서 32경기 선발 10골을 넣으며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두 자릿수 득점을 했습니다. 이 J리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나와서 좀 살펴보고 갈 게 있는데 자 J리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관중 많은 리그면 봅니다. 어디 동남아 리그건 어디건 그러니까 관중만 많으면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제 일본이 또 그런 분위기잖아요. 관중이 많고. 그래서 J리그를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는데 이 1부 리그 우승은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15년 만에 우승한 거고
2부 리그는 가시와 인틀러스가 우승하면서 승격을 다이렉트로 했죠. 그리고 이제 승격 팀 중에 한 팀이 요코하마 FC가 있습니다. 이 요코하마 FC에 바로 미우라, 그 다음에 나카무라 춘스케가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죠. 물론 미우라는 3경기밖에 리그를 뛰지 않았어요. 나카무라는 좀 더 뛰었고. 만약에 선수 변화가 없다면 이 선수들을 다시금 J리그 1부 리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본은 1부 리그에서 18개 팀이 존재가 하고 다이렉트로 2팀이 강등되면서 뒤에서 세 번째 16위 팀이 2부 리그 3, 4, 5, 6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팀과 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우리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 부산과 그 다음에 경남이 1차전, 2차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딱 한 경기 1부 리그에서 16위를 한 팀과 이제 아까 말했던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온 한 팀이 이 1부 리그 16위 팀 홈에서 딱 한 경기만 치릅니다. 근데 그 홈에 가서 치르는 경기도 빡센데 이 한 경기도 무조건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이 이겨야지 승격이 가능하고 비기면 떨어져요. 그 이번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올 시즌 1부 리그에서 이제 16위를 한 게 쇼난 벨마레, 2부 리그에서 플레이오프 뚫고 나온 게 도쿠가마인데 이 두 팀이 올라와서 붙었는데 쇼난 홈에서 비기는 바람에 쇼난이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J리그 2부 팀이 1부 리그 올라가려면 엄청 빡센 거죠. 네. 빡세겠죠. 네. 수원 삼성은 보스니아 득점왕 출신인 크루피치를 영입했습니다. 수원 삼성이 보스니아 리그 득점왕 출신의 공격수 크루피치 슐레이만을 영입을 했습니다. 수원과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구단은 오늘자로 크루피치 이적에 대한 최종 합의를 완료했으며 187cm에 83kg의 당당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이 강점인 크루피치는 개인 통산 205경기 출전에 73골 7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 이 정통파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죠. 약간 뭐 유형이 좀 다르게 쓰면 타겟터도 될 수가 있고 지난 시즌 16골로 보스니아 리그 득점왕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시즌에도 12골을 기록하는 등 물오른 득점 감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이적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뭐야? 보스니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뭐 브라질 가가지고 뭐 가서 데려오느니 유럽은 오히려 우리랑 반대잖아요. 우리가 시즌이 끝나고 얘네 시즌 중이고 근데 시즌 중에 골 감각이 제대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 조직력을 같이 프리시즌에 함께하고 경기를 치르면 좀 그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얘도 중간에 좀 이제 지금 휴식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때 이때 체력 관리 잘하면서 프리시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거 시간도 괜찮아요. 지금이면 같이 함께 할 시간이 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원이 중동 아랍으로 가던가 네, 아마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데려온 상황도 괜찮고 선수 유형도 뭐 득점 감각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얼굴이 좋잖아요. 이 약간 몸에서 풍기는 옛날에 수원에 라돈치치나 그 다음에 걔 누구야? 걔 이거 하는 걔 누구야? 라돈치치나 걔 둘이 옛날에 있었는데 한 명 더 스테보 느낌도 좀 나고. 네. 원래 수원은 아무리 세밀한 감독이 오고 아무리 패스를 많이 시켜도 그런 약간 쓰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는 못해요. 팀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 굵은 축구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뻥축구인데 그 뻥축구를 어떻게 좀 약간 그래도 만드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바뀌는 거지. 수원이 무슨 뭐 패스 축구 한다 뭐 한다 티키타카 이런 거 아닙니다. 팀 자체가 그래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팀 색깔이 그런 거니까. 잡혀져 있는 게 있죠, 좀. 팀에.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나비 케이타 부상 상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리버풀은
나비 케이타가 입은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이번 에버튼과의 FA컵 경기에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비 케이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원래는 이름을 올렸었지만 경기 전 워밍업 단계에서 사타구니 쪽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결국 제임스 밀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나비 케이타는 이번 부상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클럽의 메디컬팀과 함께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도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 때 선발이었는데 빠지게 된 계기라고 해요. 토트넘의 해리케인이 왼쪽 햄스트링이 찢어졌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의료진 테스트 결과 해리케인은 왼쪽 햄스트링이 찢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의료진은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 부상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부상 기간은 6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페럿이 올라와서 가운데로 갈 것인지 손흥민이 가운데로 갈 것인지 모우라가 가운데로 갈 것인지 누가 그 이제 톱의 자리를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좀 손흥민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페럿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럴 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케인은 마른 육지라고 해도 한 4주 만에 돌아올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어떤 부상이 있던 간에 케인은 빨리 돌아왔어. 빨리 돌아오고 그 이후부터 항상 이 선발로 뛰었고 항상 풀타임 뛰었고 물론 그게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좀 부상이 빨리 회복되는 유전자일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 여튼간에 뭐 케인이 부상인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빨리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최소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4주 5주면 결국에는 이제 챔스 전에는 복귀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뉴가 좀 아낀다면 선수도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뭐랄까 좀 복귀한다면 챔스 전에 복귀할 것 같고 빠르게 돌아온다면 그 전에 리그부터 조금씩 뛰다가 챔스에서 이제 완전 네,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은 황희찬 자리가 없나요? 없어요. 네. 토트넘은 황희찬 자리가 없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잭 로드웰을 영입했습니다. 원래는 FA로 그 소속팀이 없었고 로드웰은 이제 원래 훈련 신분으로 이제 셰필드에 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그 훈련 테스트를 다 통과를 했나 봐요. 수비적으로 이제 좀 셰필드에게 도움이 될까 봐 계약 기간도 엄청 짧아요. 이번 시즌까지만 계약 기간을 맺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도 그 블랙번에서 쫓겨나가지고 블랙번 맞을 거예요. 네. 쫓겨나가지고 팀이 없었어요. 잠깐이라도 뭐 월급 받으면서 뛰는 거죠. 뭐. 아무튼 로드웰이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합류를 했다라고 다음 경기부터 아마 빠르면 볼 수도 있겠죠. 상황을 봤을 때. 네. 이런 상황이고 다음은 이승우가 속해 있는 신트트라이던이 밀로스 코스티치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감독 대행을 수행했던 니키 하이엔 코치는 기술 스태프로 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며 신트트라이던은 내일 이제 스페인으로 전지 훈련을 떠난다라고 해요. 뭐 이승우에게는 다행이겠네요. 음식도 오랜만에 맞을 테고 언어도 좀 더 훨씬 더 편할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가 감독인지 모르겠죠. 오른쪽이 감독이 느낌상으로 봐도 오른쪽이 감독이긴 한데 왼쪽 분은 되게 웃는 게 좀 약간 인형 같다. 이게 공장에서 생산하는 인형 같은 느낌이 좀 있네. 아무튼 그러면 이승우가 주전이냐고요? 갑자기? 아니지 않을까요? 모르지 뭐 또 감독 스타일 맞으면은 너 왜 이렇게 경기 못했어? 이게 잘하는데 하면서 이제 뭐 그래 뛰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사람 제가 이 감독 몰라요. 네, 좀 검색해봐도 별다른 게 별로 없던데. 하긴 뭐 신트트라이던 가는데 네. 커리어가 좋은 감독이 가진 않겠죠. 델리 알리와 손흥민은 정신건강 캠페인에 참여를 합니다. 이 델리 알리와 손흥민은 이번 주 주말에 열릴 모든 FA컵 3라운드 경기들의 킥오프 전에 재생될 1분가량의 영상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축구의 유명성과 파급력을 이용해
정신건강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할 헤즈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에는 둘 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인데 정신건강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를 했나? 아니면 다른 댓글에는 왜 하필 너희 둘이냐? 이 둘이 뽑힌 건 환자라서 그렇다 등의 댓글이 함께했습니다. 손흥민도 여기 있죠. 전북현대가 아시아 쿼터로 쿠니모토 영입에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K리그 이적 시장에 정통한 씨가 전북이 경남과 쿠니모토 이적에 합의를 했으며 세부 조율까지 마무리를 다 했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북은 쿠니모토 영입을 위해 적지 않은 이적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북은 아시아 쿼터 자리에 K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쿠니모토를 영입하며 아시아 챔피언을 향한 힘찬 진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쿠니모토는 지난 시즌 독일 2부 리그 팀들에게 러브콜을 받았었고 올 시즌에도 전북을 비롯해 울산 등이 쿠니모토를 오랜 기간 지켜보았는데 이 중에 전북이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모라이스 감독은 경남과 부산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현장에 참여할 만큼 쿠니모토 플레이를 웅진구리모 1님 쿠키 100개 조던. 경기 몇 시부터 해요? 경기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FA컵 일정을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있는데 정확히 팩트로는 모르겠네. 12시인가? 제 FA컵 중계 간다가지고 어차피 안 봤거든요. 동동구리모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직접 찾아가서 경기를 직접 플레이했고 채팅만 안 한다면 안 하는데요? 모라이스 감독은 경남과 부산의 승강 플레이오프 현장을 직접 찾아 쿠니모토의 플레이를 체크를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쿠니모토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쿠니모토의 가세로 다음 시즌 전북의 축구는 더욱 세련돼질 전망이며 특히 영입이 이력한 김보경과의 호흡은 벌써부터 전북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 내일 아님? 토트넘? 손흥민 있으니까 채팅방을 할까도 생각 중에 있긴 한데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들 볼까? 토트넘 경기는 채팅방 해도 손흥민만 나오면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갖고 보시니까 토트넘 경기는 해도 다른 경기는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네. (12시에) 레알이에요. 레알 중계 안 돼요. 반브롱호스트가 광저우 프리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44살의 네덜란드 국적의 감독이며 스토이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선수 시절 바르셀로나 아스날에서 풀백으로 뛰었었고 그는 페에노르트 감독직을 내려놓고 광저우 프리로 갔습니다. 사실 반브롱호스트 감독이 경질되기 전까지 팀 성적이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페에노르트 말하는 거예요. 현재 페에노르트 새 감독으로 온 사람이 2006년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입니다. 현재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오고 나서 성적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반브롱호스트 감독이 이 아시아 무대로 진출을 했다. 중국이 진짜 감독의 돈을 오질나게 쓰는구나. 중국은 사실 나쁘게는 안 봐요. 좋은 감독들이 온다라는 게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선수들의 정신력, 아니 선수들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좋은 감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해봐서 안 되면 좀 다른 걸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중국은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합니다. 저는 중국 스타일이 사실 괜찮아요. 용병 쿼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아시아 쿼터 없었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합니다.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비웃을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플레이오프 하다가 이렇게 플리그로 바뀐 것도 얼마 안 됐고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도 플레이오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플레이가 싫다는 건 아니고 그냥 플레이오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많이 보는 거는 저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울 히메네즈의 영입에 대해서 문의한 맨체스터 두 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유와 맨시티가 라울 히메네즈에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냥 문의 단계 정도. 그러니까 얘 팔아요? 그런 거죠. 아씨 이거 파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 정도. 급한 거는 그런 거지. 한 700 갖고 와서 내가 살게요. 이런 게 사는 거고, 이거 뭐 전해가지고 오늘 장사해요? 이런 거죠. 네, 오늘 장사합니다. 하면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사는 거고, 뭐 오늘 장사 안 합니다. 하면 문 닫는 거죠. 뭐 아무튼 뭐 맨체스터 두 팀이 이 라울 히메네즈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홀란드를 놓친 맨유, 아니면 뭐 폼이 너무나 떨어진 제주스, 그에 대하는 라울 히메네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사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파나 안 파나,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굳이 안 사도 이거 팔아요 안 팔아요, 이거 얼마, 이거 물어보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정도의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나름 어떻게 보면은 뭐 황인찬에게 나쁜 소식은 아니죠. 물론 안 팔겠지만 전 죽어도 누누가 안 팔 거라 생각해요. 네. 울버햄튼이 멍청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사실 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끝나겠죠. 네, 오늘의 축구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피파 또 카드를 까러 가야 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축구 뉴스를 가져오는 곳은 FM이 아니지, 펜코, FM 코리아, FM 맞구나. 그래, FM 코리아. 예, 축소통에서 가져오고요. 다시 한번 축소통에서 번역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FM 코리아 축구 뉴스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네이버에 팟빵을 검색하시면, 또 조던 HD를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와요. 무료로 음성으로만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의 축구 뉴스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던님, 송출은 어디 하나요? 송출은 유튜브는 한 지금 70명 보네요. 유튜브 반가워요. 근데 유튜브도 진짜 오지게 채팅 안 친다 니들. 카카오만 조지는 게 아니라는 거 말 보여줘야지. 이거 그냥 유튜브 건방져가지고 채팅 한 번도 안 치다. 이제까지 글 쓰면서 한 번도 안 쳐. 트위치는 6명 있어. 난 솔직히 얘기합니다. 전혀 창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크크크라도 쳐주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채팅에 민감하긴 해요. 그 인정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고 막 TV도 안 나오고 하면은 막 우웅 하는 그런 그 소리도 되게 무섭게 느낄 때 없냐? 혼자 있는 거 얼마나 외로운데. 최소한 이모티콘 한번, 뭐 크크크 저렇게 한번 이렇게 좀 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가뜩이나 솔로인데 이 인터넷 방송, 이 인터넷 안에서도 솔로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음부터 좀 이렇게 하면, 네, 채팅 조금만 쳐주세요. 저는 뭐 굳이 글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유유유 펭수 이모티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매 맞을 때 혼자 맞으면 되게 서럽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맞으면 덜 아프고 그런 느낌이지. 아무튼 또 유튜브 이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댓글, 나 쌩까지 말고, 못 본 척 말고 댓글에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좋은 소리만. 알았죠? 가뜩이나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안 쳐도 돼요. 그래, 다 같이 솔로인데 뭉치자고. 얼마 좋아요. 이모티콘 저기 올라오니까 훨씬 분위기가 화사해지네. 이 벽지 바꾼 것처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일단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중기란다. 오늘의 뉴스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펜코 감사하고요. 락사, FM네이션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마지막에 되게 활기차지네. 고마워요. 네. 빠잇.